이 계약 이대로 하면 안 됩니다. 처가 회사의 중요한 해외 투자 계약에서 사위 태준이 외쳤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중졸 나부랭이가 끼어들어? 얌전히 자리나 지키고 있어? 중졸 출신이라고 항상 무시하던 장모 금옥이 사위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왜 이래? 창피하게 나서지 마. 태준의 아내 할인 역시 남편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처가에서 무시당하던 중졸 출신 태준이 회사를 구하게 된다는 걸요. 이야기 시작 전 돈 안 드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오늘의 행운이 깃들 거예요.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박 회장 댁 거실에는 따뜻한 불빛이 번져 있었고 주방 쪽에서는 기름 두른 팬이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이미 반찬이 4대까지 차려져 있었고 상은 넉넉했습니다. 그 주방 안에서 태준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등이 넓고 어깨가 두툼한 남자였어요. 손등에는 오래된 흉터 자국이 두어줄 나 있었는데 뜨거운 금속에 데이거나 날카로운 것에 긁혔을 때 생기는 그런 흔적들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무거운 뚝배기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식탁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핫패드도 변변치 않아 손바닥 아래쪽이 뜨거웠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올 때마다 태준의 자리는 늘 그쪽이었으니까요. 주방과 식탁 사이 그 2걸음짜리 공간이 그의 자리였습니다. 거실 소파에서는 민규가 장인 박 회장과 나란히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박 회장의 얼굴에는 웃음이 번져 있었고 민규는 반듯하게 등을 펴고 앉아 조리 있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찻잔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같은 지붕 아래 같은 사위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자리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태준이 뚝배기를 식탁 한가운데 내려놓는 순간 국물이 조금 흘러넘쳤어요. 소리도 없이 테이블보 위로 번지는 작은 자국이었습니다. 그 순간 장모의 눈이 번뜩 열렸습니다. 자네 조심 좀 하게. 저 테이블보가 얼만지 알기나 하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이 서 있었어요. 태준은 즉시 행주를 집어들고 자국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변명 한마디 없이 그냥 묵묵히 닦았어요. 그 사이 민규는 거실에서 한번 힐끗 시선을 던지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장인과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식사 자리가 시작됐습니다. 박 회장은 상석에 그 바로 옆엔 민규가 앉았어요. 처제 지은은 민규 맞은편에 아내 설이는 그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태준은 자연스럽게 제일 끝이었어요. 주방과 가장 가까운 자리, 뭔가 모자라면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누가 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언제부턴가 그렇게 됐습니다. 반찬 그릇 하나가 비자지은이 눈짓도 없이 태준 쪽으로 빈 그릇을 밀어냈어요. 이거 더 가져다 주세요. 말이라기보다는 지시였습니다. 태준은 그릇을 집어들고 조용히 일어났어요.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언제 일어났는지, 언제 돌아왔는지 눈치채는 사람이 없었어요. 투명한 사람처럼 그저 필요할 때만 존재했습니다. 그때 박 회장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규 자네, 이번에 본사 실적 자료 정리한 거 내가 다 봤어. 깔끔하더군. 역시 서울대 나온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 민규가 겸손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아버님. 하지만 그 웃음 안에는 이미 만족이 가득 차 있었어요. 지은이 몸을 기울이며 살갑게 거들었습니다. 오빠는 어쩜 그렇게 뭘 해도 완벽해? 설인도 따라 웃었습니다. 식탁이 따뜻해졌어요.
태준을 제외한 모두에게. 박 회장이 테이블 전체를 한번 둘러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배워야 해. 배운 사람이 있어야 집안 체면이 서는 거야.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그건 안 변해. 말은 테이블 전체를 향한 것처럼 들렸지만 눈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민규에게 닿아 있었어요. 민규가 고개를 한 번 더 숙였고 지은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설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주는 밥그릇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손등 위의 흉터들이 장모의 눈길을 잠깐 스쳐 지나갔을 뿐이었습니다. 장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못 본 척 넘어갔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태주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빈 그릇들을 차곡차곡 모아 주방으로 들고 갔어요. 수도꼭지를 틀자 차가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세미로 그릇을 닦는 소리, 헹구는 소리. 거실에서는 박 회장과 민규가 다음 주 일정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설이는 지은과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주방에는 태준 혼자였습니다. 창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빼곡한 아파트 불빛들이 까만 하늘 아래 층층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손은 여전히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손을 닦던 태준은 의자에 걸어둔 작업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재킷 옆 주머니 사이로 책 한 권이 삐죽 나와 있는 게 보였어요. 낡고 모서리가 다른 책이었습니다. 표지는 오랫동안 손에 쥐었던 탓인지 반들거렸고 그 위에는 독일어 글자들이 빼곡하게 박혀 있었어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 회장과 민규의 목소리였어요. 태주는 재킷을 팔에 걸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방 불을 껐어요. 박 회장 댁을 나선 것은 밤 8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로 들렸어요. 복도 형광등이 깜빡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바닥에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태준이 먼저 걸었고 설인이 한 걸음 뒤에서 따라왔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층수를 알리는 숫자가 하나씩 올라오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주차장까지 내려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준이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설이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자리에 앉았어요. 태준이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히터가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차 안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3월의 밤바람이 그만큼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었어요. 설이는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잠깐 멈추다가 다시 스크롤했어요. 태주는 앞만 바라보며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며 차가 멈춰섰어요. 그 짧은 정적 속에서 태준이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설인 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그러다 멈췄습니다. 설인의 시선은 여전히 핸드폰 위에 있었어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였어요. 집에 도착한 건 30분쯤 뒤였습니다. 현관불을 켜자 익숙한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낡지 않았지만 화려하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아파트였습니다. 설인이 코트를 벗어걸면서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그냥 집에 있을 걸 그랬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혼잣말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분명히 태준을 향한 말이었어요. 태준이 코트를 벗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어요. 설인이 잠깐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을 끝으로 서리는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소리 없이 닫혔어요. 태주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코트가 한쪽 손에 들린 채였어요. 그는 천천히 옷걸이에 코트를 걸었습니다. 거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어요. 형광등 불빛이 텅 빈 거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냉장고가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태주는 일어나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한 컵 따랐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컵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테이블 한쪽에는 아까 마시다 만 캔 맥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준이 손으로 그것을 천천히 돌렸어요. 한 바퀴, 두 바퀴, 그러다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방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서린이 물 한 잔을 들고 나왔어요. 냉장고 앞에 잠깐 서 있다가 태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이 그 자리에 있으면 나도 불편해.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린은 그를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피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어요. 그게 더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그런 자리는 안 왔으면 해. 말을 마친 서린은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문은 소리 없이 닫혔어요.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었어요. 뭔가를 말하려면 그 전에 먼저 무너지는 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느낌을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한참 뒤 태주는 작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기술 자료들이 쌓여 있었어요. 독일어로 적힌 문서들, 빼곡하게 메모가 달린 도면, 그리고 반들거리게 낡은 교재 한 권. 태주는 의자를 당겨 앉더니 교재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연필로 줄이 그어져 있었고 여백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가득했어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읽는 것이었어요.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온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책상 한켠에 낡은 사진 한 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흑백에 가까울 만큼 빛이 바랜 사진이었어요. 독일 어딘가의 공장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작업복 차림으로 나란히 서 있었어요. 맨 앞줄 왼쪽 환하게 웃고 있는 청년이 태준이었습니다. 두 눈이 가늘어질 만큼 크게 웃고 있었어요. 지금 이 집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던 그 사람과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 웃음은 어디로 간 걸까요? 태주는 사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재 위에 시선을 두고 있었어요. 페이지를 한 장 넘겼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조용하게 책상을 비추고 있었어요. 거실은 이미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서재 불빛만 문틈으로 가늘게 새어나왔습니다. 밖에서는 3월의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박 회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 안으로 회사에 나오라는 말이었습니다. 해외 투자 협상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가족들도 함께 자리를 지켜달라는 뜻이었어요. 태주는 전화를 끊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리는 옆에서 그 통화를 듣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그룹 본사 건물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리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번쩍이는 22층짜리 건물이었어요. 로비 천장이 높아서 발소리가 울렸고 대리석 바닥은 흠 하나 없이 윤이 났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들이 박 회장 일행을 보자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일행이 안으로 들어설 때 태주는 자연스럽게 맨 뒤에 섰습니다. 누가 밀어낸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회의실은 15층에 있었어요.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긴 회의 테이블 위에는 자료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이번 협상 일정과 독일 투자단 소개 자료가 프레젠테이션 화면으로 띄워져 있었어요.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민규가 들어오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수행 직원이 두툼한 자료집을 두 손으로 받쳐들며 민규에게 건넸습니다. 통역은 역시 믿고 맡깁니다. 이 상무님. 임원 한 명이 허리를 살짝 굽히며 말했어요. 민규는 자료집을 받아 훑어보더니 여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이에른 쪽 악센트가 조금 섞일 수는 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심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태주는 회의실 한쪽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중앙과는 거리가 있는 자리였어요. 자료집은 그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챙겨주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직접 달라고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어요. 태주는 조용히 앉아 화면에 띄워진 자료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박 회장이 자리에 앉으며 말을 꺼냈어요. 태준 자네는 그냥 옆에 있기만 하게. 괜히 나서지 말고. 말투는 담담했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낮은 웃음이 번졌어요. 임원 몇 명이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규가 태준 옆을 지나치며 자리를 잡을 때였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은 이런 자리 처음이시죠? 그냥 구경만 하세요. 비웃음인지 친절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말투였어요. 태주는 민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규는 이미 시선을 돌린 뒤였습니다. 협상 준비 리허설이 시작됐어요. 민규가 자리에서 일어나 독일어 인사말을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창했어요. 발음이 또렷했고 속도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임원들이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박 회장의 얼굴에 흡족한 미소가 번졌어요. 역시 민규 자네야. 한 임원이 박수를 쳤고 그 박수가 회의실 안에 짧게 울렸습니다. 태주는 멀찍이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수를 따라 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자리를 피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묘했어요. 민규의 통역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위에 띄워진 자료집의 특정 페이지를 한 줄 한 줄 짚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잠깐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직원들이 음료를 들고 들어왔어요.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음료 배치를 자연스럽게 도왔습니다. 직원이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이자 태준이 가볍게 손을 저었어요. 그 모습을 멀리서 본 장모가 처제 지은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또 심부름꾼 자처하네. 지은이 입을 가리며 웃었어요. 태주는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아니, 들었는지 어떤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복도로 나온 태주는 창가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도심이 내려다 보였어요. 빽빽하게 들어선 건물들, 그 사이를 가르는 도로, 작게 움직이는 차들. 태준이 낮게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독일어였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딱히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입 밖으로 흘러나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왔다가 사라졌습니다. 마침 옆을 지나던 말단 직원이 걸음을 멈추며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태주는 그 시선을 느꼈는지 조용히 입을 닫았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온 태주는 자리에 앉자마자 테이블 위에 놓인 협상 자료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아까 화면에서 보던 바로 그 페이지였습니다. 계약 조건 세부 항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태준의 눈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한 줄을 손끝으로 짚었어요. 잠깐 멈췄다가 다음 줄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갔어요. 같은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뭔가 걸리는 게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회의실 앞쪽에서는 민규가 임원들과 내일 협상 순서를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또렷했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박 회장이 그 옆에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태주는 자료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멈춰 있는 줄은 계약 조건 중에서도 가장 작은 글씨로 적힌 항목이었어요. 아무도 그 줄에 눈길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태준만 빼고는요.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회의실 안은 이른 시각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테이블 위 자료집을 다시 한번 정렬했고 음료잔을 새 것으로 교체했으며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제대로 켜지는지 2번씩 확인했습니다. 박 회장은 상석에 앉아 넥타이를 한번 고쳐 매고 있었고 임원들은 저마다 자료집을 앞에 두고 자세를 바로잡고 있었어요. 회의실 안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와 의자 당기는 소리만 조용히 오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맑은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 빛이 유리에 반사되어 오히려 실내를 더 차갑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민규는 테이블 오른편에 앉아 준비해 온 메모지를 펼쳐두고 있었습니다. 어제 리허설을 충분히 거친 탓인지 표정이 여유로웠어요. 임원 한 명이 이 상무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을 건네자 민규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회의실 한쪽을 부드럽게 녹여냈어요. 태주는 그 자리에서도 구석이었습니다. 테이블 끝자리도 아니었어요. 벽 쪽에 붙은 보조의자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이름표가 놓이지 않은 자리였어요. 태주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아무것도 올려두지 않았어요. 자료집도 메모지도 펜도 없이 그냥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모습을 봤다면 그저 자리를 채우러 온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10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독일 투자단이 들어왔어요. 5명이었습니다. 앞장선 사람은 머리가 희끗한 60대 남성이었는데 체격이 크고 걸음이 묵직했어요. 단단하게 다진 사람 특유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걸음이었습니다. 그 뒤로 40대로 보이는 여성이 따라 들어왔어요. 짧게 자른 금발머리에 테 없는 안경을 쓴 여성이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한쪽 손에 단단히 들고 있었고 걸음걸이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뒤따르는 3명은 실무진으로 보였습니다. 모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표정은 한결같이 절제되어 있었어요. 여성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며 눈길을 한번 천천히 돌렸습니다. 테이블 중앙의 박 회장, 그 옆에 임원들, 자료를 펼쳐둔 민규, 그리고 벽 쪽 구석의 태준. 그 눈길이 태준에게 잠깐 머물렀다가 지나쳤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1초도 채 되지 않았을 거예요. 태준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인사가 오갔어요. 단장격인 남성이 박 회장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크고 두툼한 손이었어요. 박 회장이 두 손으로 맞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규가 즉시 통역에 나섰어요. 또렷하고 유창한 독일어가 회의실 안에 울렸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임원들도 어깨에서 힘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순조로웠어요.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단장이 먼저 이번 투자의 큰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어요. 민규가 문장 하나하나를 받아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막힘이 없었어요.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고 민규가 다시 독일어로 전달했어요.
테이블 위 분위기는 잘 굴러가는 톱니바퀴처럼 맞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에 안도하는 빛이 번졌어요. 태주는 그 광경을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반쯤 감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고개는 흔들리지 않았고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다물려 있었어요. 말을 삼키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듣기 위해 모든 것을 닫아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협상이 한 고비를 넘어갈 무렵이었어요. 여성 실무자가 서류 가방에서 자료를 꺼내 단장에게 조용히 건넸습니다. 단장이 잠시 자료를 훑어보더니 특정 항목에 손가락을 올려두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민규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지에 받아 적었어요. 세부 항목 확인 요청이십니다. 박 회장이 임원 쪽을 바라봤고 담당 임원이 관련 자료를 펼쳐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어요.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여성 실무자가 단장에게 건넨 자료와 테이블 위에 펼쳐진 원본 자료집 사이에 뭔가 달랐습니다. 숫자였어요. 항목 번호 하나와 그 옆에 붙은 수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였어요. 한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그냥 지나치기 쉬운 차이였습니다. 협상 자리에 처음 나온 사람이라면, 아니 독일어에 익숙지 않은 사람이라면 절대 잡아낼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태준이 무릎 위로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민규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박 회장도 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협상은 계속 앞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여전히 한국 측에 유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는 웃음과 고개 끄덕임으로 가득했어요.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직원이 음료를 들고 들어왔고 사람들이 잠깐씩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규가 태준 옆을 지나치며 낮게 말했습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어깨에 힘이 들어간 말투였어요. 태준이 고개를 들어 민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게요.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민규는 이미 다른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자료집 쪽으로 걸어가 펼쳐진 페이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까 여성 실무자가 단장에게 건넨 자료와 같은 항목이 담긴 페이지였어요. 태준의 시선이 수치 위에 멈췄습니다.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어요. 그 다음 줄, 또 그 다음 줄.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같은 줄을 다시 짚었어요. 소리도 없이, 표정도 없이 그냥 읽고 있었습니다. 단장과 여성 실무자가 창가 쪽에서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태준의 시선이 그쪽을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입모양과 손짓을 고요하게 바라봤어요. 여성 실무자가 서류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단장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단장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두 사람이 동시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묘했어요. 협상 테이블에서 볼 수 있는 예의 바른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목표를 이미 확인한 사람들만이 지을 수 있는 여유롭고 느슨한 웃음이었어요. 테이블 이쪽에서는 아무도 그 웃음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임원들은 각자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민규는 박 회장 옆에서 다음 순서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태준이 손에 들고 있던 자료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자리를 채웠어요. 박 회장이 자료집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담당 임원이 계약서 초안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뒀어요.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 분위기였습니다. 민규가 자세를 고치며 메모지 위에 펜을 올려뒀어요. 박 회장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기색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앞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눈빛만큼은 테이블 위에 그 누구와도 달랐어요. 협상 테이블 위에 계약서 초안이 놓인 것은 오전 11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담당 임원이 서류 묶음을 정돈하며 박 회장 앞에 가지런히 내려뒀어요. 서류 위에는 박그룹과 독일투자단 양측의 로고가 나란히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에 걸쳐 준비한 계약이었어요. 임원들의 얼굴에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서류를 한 장씩 천천히 넘겨보기 시작했어요. 회의실 안은 종이 넘어가는 소리만 조용하게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독일 투자단 단장이 여성 실무자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마치 잠깐 서류를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 달랐습니다. 표준 독일어가 아니었어요. 빠르고 낮은 소리였습니다. 억양이 달랐어요. 모음이 길게 늘어지는 방식, 자음이 뭉개지는 방식이 조금 전까지 협상 테이블에서 들리던 독일어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남부지방 특유의 방언이었어요. 민규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메모지 위에 펜을 올려두고 두 사람 쪽을 바라봤어요. 잠시 귀를 기울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돌리며 박 회장 쪽에 말했어요. 잠시 내부 조율 중인 것 같습니다.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말에 확신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은 들으면 알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뭐라는 거야? 라고 낮게 물었어요. 민규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최종 확인 절차인 것 같습니다. 아버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서류로 시선을 내렸어요. 임원들도 안심한 듯 자세를 풀었습니다.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됐어요. 그러나 태주는 달랐습니다. 등받이에 기대고 있던 몸이 어느 순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눈치채기 어려울 만큼 조금이었지만 확실히 달라진 자세였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맞잡혔어요. 시선은 단장과 여성 실무자의 입 언저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어요. 온 신경을 모아서 아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단장이 다시 한번 입을 열었어요. 여성 실무자가 서류 한 장을 꺼내 특정 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어요. 그러나 그 안에 숫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항목 번호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조건을 바꾼다는 표현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협상 테이블에서 합의한 내용과 달라지는 부분이었어요.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여성 실무자가 단장에게 낮게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단장이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이 아까 창가에서 봤던 그 웃음과 같았어요. 느슨하고 여유로운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테이블 이쪽은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어요. 박 회장은 서류를 다 넘겨보고 나서 만년필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서명 준비였어요. 옆에 있던 임원이 서명 위치를 손가락으로 짚어줬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회장님.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만년필 뚜껑을 열었어요. 민규가 양측 사이에서 마무리 통역을 준비하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임원들이 기념사진을 준비하는지 핸드폰을 꺼내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부드럽게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수개월의 준비가 결실을 맺는 순간이 눈앞에 와 있었어요. 그 순간 태준이 자리에서 몸을 완전히 앞으로 당겼습니다. 소리는 없었어요. 의자가 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척추를 세우고 앞을 바라봤어요.
눈길이 테이블 위 계약서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 다음엔 박 회장의 손에 들린 만년필 위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단장과 여성 실무자에게로 다시 옮겨갔습니다. 단장이 박 회장 쪽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짧게 말했어요. 민규가 통역했습니다. 서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 회장이 서명란 위에 만년필을 가져갔어요. 태준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았어요. 장모는 뒤쪽 자리에서 처제 지은과 나란히 앉아 이 자리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지은은 핸드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서리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테이블 아래로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민규는 서명이 끝나면 바로 악수로 이어질 순서를 마음속으로 정리하는 표정이었어요.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끝을 향해, 마무리를 향해, 악수와 박수와 기념사진을 향해서요. 태준만이 다른 것을 보고 있었어요. 만년필이 서명란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박 회장이 서명 직전 습관처럼 시선을 한번 들어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는 순간이었어요. 임원들의 얼굴이 보였고 민규의 얼굴이 보였고 투자단의 절제된 표정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구석에서 꽉 쥔 두 손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는 태준이 보였어요.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박 회장은 아무 의미도 두지 않고 시선을 내렸어요. 만년필이 다시 종이 위로 내려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선 순간 아무도 처음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의 만년필이 계약서, 서명란 위에 닿으려던 찰나였어요. 임원들은 저마다 고개를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고 민규는 서명이 끝나면 바로 악수로 이어질 순서를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독일 투자단 단장은 두 손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의실 안의 공기는 마치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때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크지 않았습니다. 고함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회의실 안 어느 구석에도 닿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또렷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이 계약하면 안 됩니다. 만년필이 멈췄어요. 박 회장의 손이 서명란 위에서 그대로 굳었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민규가 눈을 크게 뜨며 태준 쪽을 바라봤습니다. 독일 투자단도 일제히 소리가 난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태준은 벽 쪽 보조의자에서 일어나 반듯하게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은 옆으로 내려뜨린 채였고 어깨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떨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침묵이 3초쯤 이어졌을까요? 박 회장이 천천히 만년필을 들어 올리며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담겨 있었어요.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목소리는 낮았지만 끝이 날카로웠습니다. 태준이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장모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가방이 테이블 위에 탁 소리를 내며 내려놓아졌어요. 그 소리가 회의실 안에 짧게 울렸습니다. 장모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목 언저리까지 핏기가 올라온 게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자니가 끼어드나? 가서 음식이나 더 가져오게. 그 목소리가 회의실 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임원 한 명이 소스라치듯 어깨를 움츠렸어요. 처제 지은이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웃음을 참는 건지 놀란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서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어요.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질 만큼이었습니다. 민규가 팔짱을 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형님,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앞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크기였어요. 민규가 태준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몇 달을 준비한 협상입니다. 형님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더니 투자단 쪽을 향해 영어로 짧게 덧붙였습니다. I apologize. HES not part of the negotiation team. 사과하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달랐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임원 한 명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그 말이 태준의 귀에도 닿았을 거였습니다. 태준은 그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모든 시선이 태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비웃음도 있었고 당혹스러움도 있었고 빨리 수습되기를 바라는 눈빛도 있었어요. 그 무게가 한꺼번에 태준 한 사람에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고개를 숙이고 뒷걸음질을 쳤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고 자리로 돌아갔을 거였습니다. 태준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어요. 다만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천천히 다시 들었습니다. 그 눈이 박 회장을 향했어요. 장모도 민규도 임원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박 회장이었어요.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태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아까보다 더 낮아졌지만 더 또렷했어요. 이 계약서에 담긴 조건은 조금 전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과 다릅니다. 회의실 안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박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임원 한 명이 계약서 쪽으로 시선을 내렸어요. 독일 투자단 단장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분명했습니다. 민규가 재빨리 나섰어요.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통역했습니다. 내용이 다를 리가 없어요. 말투는 여전히 낮았지만 안에서 무언가 흔들리는 게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태준이 민규를 잠깐 바라봤어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봤다가 다시 박 회장 쪽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장모가 다시 한번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배운 것도 없이 어디서 아는 척이야, 아는 척이. 어서 나가지 못하겠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회의실 안의 공기는 오히려 더 묘하게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독일 투자단 여성 실무자가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절제되고 무표정하던 그 눈이 지금은 태준을 향해 아주 조용하고 또렷하게 열려 있었어요. 박 회장이 만년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였어요. 그러나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박 회장이 등받이에 기대며 태준을 바라봤어요. 표정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분노인지 아니면 뭔가를 기다리는 건지 그 눈빛이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계속해보게. 회의실 안이 다시 한번 굳었습니다. 장모가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민규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시선을 교환했어요. 태준은 박 회장의 그 한마디를 듣고 나서 짧게 숨을 한번 고른 뒤 독일 투자단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태준이 독일 투자단 쪽으로 몸을 완전히 돌렸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 움직임을 따라갔어요. 장모는 여전히 자리에서 반쯤 일어선 채였고 민규는 팔짱을 낀 채 태준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자료집을 앞에 두고도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박 회장만이 등받이에 기댄 채 조용히 태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안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실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누군가 기침이라도 했다면
그 소리가 벽을 타고 울렸을 것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독일어였어요. 처음한 음절이 나오는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표준 독일어가 아니었어요. 억양이 달랐습니다. 모음이 길게 늘어지는 방식, 자음이 뭉개지는 방식이 협상 내내 민규가 구사하던 독일어와는 전혀 달랐어요. 조금 전 투자단 단장과 여성 실무자가 서로 속닥이던 바로 그 말투였습니다. 같은 억양이었고 같은 리듬이었어요. 그 방언이 이 회의실 안에서 다시 울리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였습니다. 투자단 단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성 실무자가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그 순간 회의실 안에서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태준에게 고정됐습니다. 아까까지 절제되고 무표정하던 그 눈빛이 아니었어요. 처음 보는 것을 마주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당황한 것과 긴장한 것이 한꺼번에 섞인 표정이었어요. 민규가 두 눈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태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한 단어도 한 문장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유창하게 오가던 그 자신감이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그는 입술을 달싹였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던 두 팔이 천천히 풀렸어요. 힘이 빠진 것처럼 그냥 옆으로 내려졌습니다. 태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창가에서 단장과 여성 실무자가 나눈 대화였어요. 짧고 빠르게 오간 그 말들이었습니다. 태준이 그것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어느 조항을 어떻게 바꾸자고 했는지, 그 조건이 원래 합의된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 숫자가 어디서 달라졌는지, 방언으로 그들이 쓴 바로 그 말투로 차분하게 짚어나갔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높아지지도 않았습니다. 흥분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이 말을 혀 안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처럼 낮고 또렷하게 한 문장씩 이어졌습니다. 투자단 단장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어요. 여성 실무자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두 사람이 잠깐 눈을 마주쳤어요. 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까 창가에서 나누던 여유로운 웃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 자리에 남은 건 당황함과 그것을 감추려는 긴장이었습니다. 장모가 처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낮게 말했어요. 저게 뭐라는 거지? 지은이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엄마. 두 사람 모두 태준의 말을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오히려 두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의 눈이 태준의 등을 향해 좁아졌어요. 뭔가를 더 말하려는 듯 입술이 달싹였지만 이번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아까와 달라졌다는 것만큼은 장모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박 회장이 등받이에서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만년필을 다시 손에 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팔꿈치를 테이블 위에 올리고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읽기 어려웠어요. 화가 난 것도 안심한 것도 아닌 얼굴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흐뭇하게 번지던 그 미소는 사라져 있었고 그 자리에 뭔가를 가늠하는 눈빛만이 남아 있었어요. 임원 한 명이 옆 사람에게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거 독일어 맞아? 옆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민규 쪽으로 쏠렸습니다. 통역을 맡은 사람에게 확인을 구하는 눈빛이었어요. 민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정면에 고정한 채 서 있었어요.
그 얼굴에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당혹감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아까까지 그 자리에 넘치던 여유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어요. 오전 내내 자신이 이끌어온 협상 테이블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손을 벗어났다는 것을 그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 마지막 문장을 말했어요.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여성 실무자의 두 눈이 천천히 내리깔렸어요. 단장이 의자 등받이에 조용히 기댔습니다. 두 손이 테이블 위에서 가지런히 포개졌어요. 협상 시작 전 자신 있게 걸어 들어오던 그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자세였어요. 방어하거나 버티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태준이 말을 마치고 투자단을 바라봤어요. 제가 잘못 들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용했습니다. 조용하고 정확했어요. 방언으로 그들의 말로 그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회의실 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어요.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태준도 더 말을 보태지 않았어요. 그냥 서서 기다렸습니다. 단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번엔 표준 독일어였습니다. 민규가 반사적으로 통역 자세를 잡으며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그 말이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받아 적던 펜이 멈춰 있었어요. 그 말을 알아들은 건 이 회의실 안에서 태준뿐이었습니다. 아내 설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설인의 시선이 태준에게 닿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 아래만 보던 그 눈이 지금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넓은 어깨가 보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목이 보였어요. 반듯하게 서 있는 그 사람 전체가 보였습니다. 손등의 흉터도 낡은 작업 재킷도 이 회의실에서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그 사람도 전부 보였어요. 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어요. 처음 보는 사람을 보듯이 아주 오래 잊고 있던 것을 다시 떠올리듯이 그렇게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단장이 한 말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회의실 안에 떨어지는 순간 분위기가 또 한 번 달라졌어요. 민규가 받아 적던 펜이 멈춰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민규 쪽을 바라봤어요. 통역을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민규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단장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표준 독일어였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들은 것이 귀에 제대로 박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당황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통역했습니다.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 굳었어요. 박 회장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어요. 장모는 자리에서 완전히 등을 펴고 앉으며 단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처제 지은의 입이 반쯤 열렸어요. 단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등이 곱고 어깨가 넓은 60대 남성이었어요. 아까까지 협상 테이블을 주도하던 그 단단한 자세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박 회장을 향한 게 아니었어요. 단장의 시선이 태준에게 닿아 있었습니다. 단장이 천천히 상체를 숙였어요. 깊이 숙인 고개였습니다. 유럽식 가벼운 목례가 아니었어요. 진심이 담긴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그 뒤로 여성 실무자도 일어섰어요. 서류 가방을 내려두고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역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머지 실무진 3명도 잇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같은 자세를 취했어요. 5명이 일제히 태준을 향해 고개를 숙인 그 모습이 이 회의실 안에서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그 한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완전히 고요했어요. 박 회장이 만년필을 들지도 내려놓지도 않은 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임원들은 어느 쪽을 봐야 할지 모르는 눈빛이었어요.
장모가 처제의 팔을 한번 꽉 쥐었다 놓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손짓이었어요. 민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 있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전 내내 테이블 위를 주도하던 그 목소리가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눈길이 테이블 위를 떠돌고 있었어요. 단장이 고개를 들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도 표준 독일어였어요. 태준이 받아 통역했습니다. 계약 진행 방식을 바꾸고 싶다고 하십니다. 준비해온 조건 일부를 원래 합의된 내용으로 되돌리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자고 하십니다. 박 회장이 천천히 등받이에서 몸을 앞으로 당겼어요. 임원 한 명이 계약서를 조심스럽게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명을 눈앞에 두고 있던 그 서류였어요. 그때 여성 실무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이 태준을 향해 있었어요. 짧게 자른 금발 머리가 형광등 불빛 아래 조용히 빛났습니다. 그 여성이 입을 열었어요. 태준이 통역했습니다. 앞으로의 협상은 저분과 함께 진행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여성 실무자가 태준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태준이 다시 받았습니다. 통역이 아니라 협상 파트너로서요.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태준에게 쏠렸습니다. 박 회장의 눈이 태준에게 닿았어요. 임원들의 눈이 닿았습니다. 장모의 눈도, 처제의 눈도, 그리고 민규의 눈도 모두 같은 곳을 향해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이 회의실에서 가장 구석에 이름표도 없는 보조의자에 앉아있던 그 사람에게 말이었습니다. 태준은 여성 실무자를 바라봤어요. 잠깐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그러더니 박 회장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자세였어요. 결정을 요구하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의 사람으로서 이 자리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있다는 태도였어요. 박 회장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았어요. 실제로는 몇 초였겠지만 그 눈빛 안에 많은 것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새로 가늠하는 눈빛이었어요. 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이 여성 실무자를 향해 다시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방언으로 짧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여성 실무자의 얼굴에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정이 번졌어요. 작은 미소였습니다. 오전 내내 절제되고 단단하게 유지되던 그 얼굴에서 처음 나온 웃음이었어요. 장모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뒀어요. 손이 가방 손잡이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꽉 쥐지도 그냥 두지도 못한 채 그냥 올려놓은 손이었어요. 처제 지은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내려뒀습니다. 무언가를 하려다 멈춘 것 같았어요. 서리는 여전히 태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여성 실무자와 독일어로 짧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어요. 막힘이 없었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오래전부터 그 언어를 몸에 익혀온 사람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린의 시선이 태준의 손등 위에 잠깐 멈췄어요. 오래된 흉터가 나 있는 그 손이었습니다. 이 집에 올 때마다 뚝배기를 들고 주방과 식탁 사이를 오가던 그 손이었어요. 서린이 시선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인 두 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손이었어요. 재협상은 오후 2시가 넘어서야 마무리됐습니다. 점심도 거른 채 이어진 자리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아까와 같은 계약서가 놓여 있었지만 그 안의 내용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태준이 짚어낸 항목들이 원래 합의된 조건으로 되돌아갔고 투자단 측에서 일방적으로 수정해 두었던 수치들도 처음 숫자로 바뀌었어요.
담당 임원이 수정된 계약서를 박 회장 앞에 가지런히 내려뒀습니다. 박 회장이 천천히 한 장씩 넘겨봤어요. 아까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태주는 테이블 한편에 서 있었어요. 아까의 보조의자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투자단 여성 실무자의 요청으로 테이블 중간쯤에 자리를 잡은 것이었어요. 협상 파트너로서의 자리였습니다. 낡은 작업 재킷 차림이었고 손등의 흉터는 여전했어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달랐어요. 박 회장이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멈추지 않았어요. 서명란 위에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름을 써내려갔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 안에 작게 울렸어요. 임원들이 일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전 내내 붙잡고 있던 긴장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소리 같았어요. 투자단 단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 회장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어요. 이번 악수는 아까 오전의 것과 달랐습니다. 아까는 형식이었어요. 이번엔 무게가 있었습니다. 단장이 짧게 뭔가를 말했어요. 태준이 받아 통역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셨다고 하십니다. 박 회장이 태준 쪽을 바라봤어요. 잠깐이었습니다. 그 눈빛 안에 무언가가 있었지만 박 회장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투자단이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여성 실무자가 서류 가방을 챙기다가 태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짧게 말했어요. 태준이 그 말을 듣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성 실무자가 명함을 한 장 내밀었어요. 태준이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여성 실무자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태준이 그 말에 처음으로 짧게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어요. 투자단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그 소리를 끝으로 회의실 안에는 박 그룹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잠시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임원들이 자료를 정리하는 척 손을 바쁘게 움직였지만 눈길은 자꾸 태준 쪽으로 쏠렸습니다. 장모가 먼저 일어섰어요. 가방을 들고 처제 지은과 함께 자리를 떴습니다. 나가면서 태준 쪽을 한번 바라봤어요.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입술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냥 시선을 거두고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장모 뒤를 따라 나갔어요. 민규는 테이블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메모지를 접어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오전 내내 펼쳐두고 빼곡하게 채우던 그 메모지였습니다. 그가 테이블 위 자료집을 집어들다가 잠깐 멈췄어요. 태준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여성 실무자에게 받은 명함을 조용히 재킷 주머니에 넣고 있었어요. 민규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임원들도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고 나갔어요. 나가면서 태준에게 목례를 건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색한 인사였어요. 오전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준은 그 인사를 조용히 받았어요. 특별한 표정 없이 그냥 고개를 짧게 숙였습니다. 회의실에는 박 회장과 태준, 그리고 서린만 남았어요. 서린은 아까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일어서지도 말을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이 조용했어요. 박 회장이 만년필 뚜껑을 닫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태준 쪽으로 걸어왔어요. 천천히였습니다. 박 회장이 태준 앞에 서더니 한참 그를 바라봤어요. 위아래로 훑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얼굴을 봤어요. 태준이 박 회장을 마주 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어요.
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서 배웠나? 짧은 물음이었어요. 태준이 잠깐 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답했어요.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그 한마디였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박 회장이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무언가를 더 물으려다 멈춘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박 회장이 태준의 어깨를 한번 짧게 쥐었다 놓았어요. 말 대신 건네는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회의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설인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태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어요. 설인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도 설인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설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몰랐어.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태준이 설인을 바라봤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어요. 설인의 눈가가 조금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르지는 않았어요. 다만 눈 안쪽이 뜨겁게 젖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 먼저 시선을 거뒀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유리창 위에 번지고 있었어요. 도심의 빌딩들이 그 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가자. 그 한마디였습니다. 설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태준이 먼저 걸었고 설인이 그 옆에서 걸었어요. 한 걸음 뒤가 아니었습니다. 나란히였어요.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만 조용하게 울렸어요.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두 사람이 로비로 내려섰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유리 외벽을 타고 로비 안으로 길게 뻗어 들어와 있었어요. 대리석 바닥 위에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들어올 때와 같은 공간이었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들이 나란히 서 있었고 천장이 높아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이 달리 느껴졌어요. 아침엔 태준이 맨 뒤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설인과 나란히 걷고 있었어요.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서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3월의 바람이었어요. 차갑지만 그 안에 봄 냄새가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태준이 잠깐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설인이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말을 걸려다 멈추고 그냥 같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두 사람이 주차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돌아봤어요. 박 회장이었습니다. 임원 한 명도 옆에 있었지만 박 회장은 그를 남겨두고 혼자 걸어오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걸음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방향이 있는 걸음이었어요. 박 회장이 태준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봤어요. 바람이 박 회장의 코트 자락을 살짝 들었다 내렸습니다. 오늘 일은 내가 잘못 봤네. 짧은 말이었어요. 그러나 이 말이 나오기까지 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했는지는 옆에서 듣고 있던 설인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설인의 손가락이 핸드백 끈 위에서 가만히 멈췄어요. 태준이 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어요. 그 눈빛 안에 원망도 기쁨도 쉽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의 눈이었어요. 긴 시간을 버텨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하고 깊은 눈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다음 주부터 회사에 나오게. 자리를 따로 만들겠어. 그 말을 끝으로 박 회장은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회전문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잦아들자 다시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설인이 태준을 바라봤어요. 태준은 박 회장이 사라진 회전문을 잠깐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주차장 쪽으로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설인이 그 옆에서 따라 걸었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어요. 구두 소리와 바람 소리만 나란히 이어졌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히터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태준이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려놓은 채 앞을 바라봤습니다. 설인이 조수석에서 태준 쪽으로 몸을 살짝 돌렸어요. 독일 현장에 얼마나 있었어? 조용한 물음이었습니다. 태준이 앞을 보며 답했어요. 3년 있었어. 설인이 그 말을 듣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차장 벽에 형광등 불빛이 희멀겋게 번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쓰던 말이 방언인 줄은 몰랐어. 태준이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올려두고 있었어요. 처음엔 나도 몰랐어. 현장 사람들이랑 부대끼다 보니까 그냥 귀에 익었지.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설명하듯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설인이 그 말을 듣고 다시 태준을 바라봤어요. 태준은 여전히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었어요.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은 하늘 아래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태준은 앞을 보며 운전했고 설이는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는 길과 같은 자리였어요. 같은 차였고 같은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달랐어요. 설인의 시선이 핸드폰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신호에 걸려 차가 멈췄습니다. 설인이 앞을 보다가 태준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미안해. 짧았습니다. 두 글자였어요. 그런데 그 두 글자가 차 안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태준이 앞을 보고 있었어요. 설인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핸들을 잡은 손의 힘이 아주 조금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태준이 그대로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 한마디였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설인이 앞을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 위로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들어왔다 나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5시가 조금 넘어 있었어요. 현관불을 켜자 익숙한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발장 위에 작은 화분, 벽에 걸린 오래된 액자, 거실 한쪽에 쌓인 책 몇 권. 늘 보던 것들이었어요. 태준이 코트를 벗어 걸었습니다. 설인도 코트를 벗었어요. 설인이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냄비를 꺼냈어요. 냉장고를 열어 뭔가를 꺼냈습니다. 태준이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설인이 가스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낮게 일었어요. 냄비 안에 물이 끓기 시작하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태준이 소파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설인 옆에 섰습니다. 설인이 태준을 올려다봤어요. 태준이 냉장고에서 재료를 하나 꺼냈습니다. 설인이 냄비를 저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내가 할게. 태준이 꺼낸 재료를 도마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같이 하지. 두 사람이 나란히 섰어요.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주방 안을 조용하게 채웠어요. 바깥에서는 3월의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것이 아주 조용하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저녁이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밥그룹 본사 15층에 자리를 받았어요. 이름표가 놓인 자리였습니다. 창가 쪽이었어요. 처음 출근하던 날 아침, 태준은 그 자리에 앉아 잠깐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심의 빌딩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태준이 작업 재킷 주머니에서 낡은 독일어 교재 한 권을 꺼내 서랍 안에 조용히 넣었어요. 박 회장 댁 저녁 자리는 2주 뒤에 다시 열렸습니다. 식탁 배치가 달라져 있었어요. 태준의 자리가 더 이상 주방과 가장 가까운 끝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말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장모는 태준에게 말을 많이 건네지 않았어요. 하지만 식사 내내 핀잔도 없었습니다. 처제 지은은 밥을 먹는 내내 태준 쪽을 흘끔거리다 시선이 마주치면 얼른 고개를 내렸어요. 민규는 그날 저녁 자리에 늦게 왔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태준 쪽을 한번 봤어요. 태준도 민규를 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어요. 민규가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밥그릇을 내려다보는 그 얼굴이 평소와 달랐어요. 어딘가 힘이 빠진 얼굴이었습니다. 설이는 그날 식사가 끝난 뒤 설거지를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태준도 일어났습니다. 설인이 태준을 바라봤어요. 태준이 먼저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설인이 그 뒤를 따랐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흘렀고 그릇 닦는 소리가 주방 안을 조용히 채웠어요. 거실에서는 박 회장과 장모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태준이 마지막 그릇을 헹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빼곡한 불빛들이 까만 하늘 아래 층층이 빛나고 있었어요. 설인이 행주로 손을 닦으며 그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학벌도 말씨도 앉은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태준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어요. 손등의 흉터도 공고 출신이라는 이력도 낡은 작업 재킷도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그가 오래 쌓아온 것이 마침내 드러난 것뿐이었어요. 주방 불빛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